네, 윤 대통령의 숙제와 여론.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포퓰리즘적인 인기 연합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늘 현장을 가까이 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지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가진 장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듣고 왔습니다. 비상한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최근 그 도어스태핑이라는 걸 하는데요. 조금 전 목소리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슴이나 이런 것들.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하는 진행이 되면은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제일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인권력 투입도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네, 윤 대통령 그동안 도어 스태핑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몸짓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 답변은 짧아지고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박상규 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앵커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또 이렇게 짧은 답변을 하는 이런 거는 어떤 변화입니까? 침묵도 대화의 한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표정이나 또 때로는 방금 그 싱크에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좀 잠깐 대답을 끊고 역질문을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타일의 변화인데요. 네. 이 도어 스태핑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 140번 넘는 150번 가까운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정권의 비판적인 아사히 신문조차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총리의 도어 스태핑이 내용과 스타일 면에서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렸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는 네. 질문을 오래 준비하고 숙성시킨 그런 질문을 가지고 철저히 또 하지만 때로는 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준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충실하고 어떨 때는 기자들에게 뭐 더 질문할 거 없습니까? 이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예 그냥 도어 스태핑 자체를 중단하거나 별 얘기가 없으면 또 과감히 또 줄이거나 생략하는, 네. 그야말로 야구로 말하면 일종의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윤 대통령 스타일은 이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말을 길게 하는 이보다는 때로는 축약해서 내가 던질 메시지와 던지지 않을 메시지를 구분하는 그런 메시지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네. 참모진에 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그 건의도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결심,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관리를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의 철학이 된 것 같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우조선 해양의 그 하청 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어제 끝이 났습니다.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절반의 봉합이다, 숙제를 많이 남긴 뭐 합의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임금 인상률은 4.5%, 폐업 업체 고용 승계는 최우선 고용에 최대한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이었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합의서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비공개 합의 논의.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는 뭐 절반의 봉합이다, 숙제가 많이 남았다, 노사가 모두 상처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이제 파업을 어떻게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해결이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게 지금 시금석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노총이 제1노조로 됐습니다. 예. 예전까지만 한국노총이 1노조였거든요. 네. 조직력을 엄청나게 불렸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택배 노조라든지 뭐 화물연대라든지 비정규직 노조라든지 그 세력이 대부분 다 민주노총으로 가버렸습니다. 민노총으로. 네, 민노총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한 120만 정도 아마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항상 현상을 보면 일단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일단 수사를 뭐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를 하질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하청노조 같은 경우는 이미 도크 점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벌써 네 반복됐었죠. 번째예요. 근데 한 번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거는 뭐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인식들이 있고 우리는 파업을 해도 또 우리는 불법 파업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인상들. 오히려 경찰서 앞에 가서 경찰한테 큰 소리 치고 나오는 장면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국민들도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느낌 속에서 이번에 이제 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심이 기울었다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지금 51일만 너무 오래 끌었다는 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너무 피해가 크다. 지금 대우조선이 이번 파업으로 거의 8천억 이상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천억. 아시겠지만 대우조선은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네. 자, 그럼 국민들이 이 8천억을 다 손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지금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모범이 되면 다른 어떤 파업이 있을 때 과연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한 불법 임금 인상이야 뭐 하더라도 문제는 불법에 대해서는 풍부한 책임,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노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확고히 이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합의된 게 어떤 건지 나오진 않지만 네. 저는 이게 대우조선 측에서 만약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굉장히 사측에서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만약 이번에 하지 않으면 지금 벌써 화물연대 또 진로 화이트에서 또 농성하고 있죠. 네네. 예. 지금 전국 곳곳에 있고 앞으로 많은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바로 대우조선도 하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의 어떤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네, 사실 이 문제를 보면요.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보다 임금이 상당히 높지만 업무 강도는 하청업체가 훨씬 강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청노조가 이렇게 매번 독을 점거하면서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해법은 좀 어떻게 찾아야 참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뭐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과연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대우조선이냐 아니면 대우조선의 하청회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도 손해배상액이 뭐 수천억에도 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근로자에게 그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 행위냐. 그런데 이거는 그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하청업체들이 쟁의를 한 건데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 예.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원청회사와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원청회사에 대한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그때도 이제 공장 점거를 하고 생산 라인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거든요. 그때 법원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 과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대우조선이 네네. 피해자는 대우조선의 하청회사가 아니고 대우조선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주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대우조선은 실질적으로는 산업은행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예.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단체에서들도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숙제를 많이 남긴
타결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나 뭐 대우조선이나 노조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과제들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파업 문제로 이제 뭐 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파업 때문에 어찌할까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타결은 됐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오는데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있고 또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아서 아직 여름 휴가를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일할 때 열심히 하고 휴가 때는 푹 쉬자는 생각을 하는 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잘 풀려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인데 뭐 대우조선 파업도 해결이 됐고 뭐 아직 숙제는 많지만 국회 원구성도 됐어요, 어제. 그럼 이 시점 이 정도면은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여름 휴가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경제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첫 번째 여름 휴가를 접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이 좀 맞다고 보세요? 가는 게 맞죠. 여름 휴가 가야 된다. 네. 아니 뭐 여름 휴가 안 간다고 뭐 국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우조선 해양 문제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쉬고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맞는 거지. 뭐 안 쉬고 계속 일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휴가를 가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휴가 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휴가 못 가면 대통령실 직원들 모조리 못 가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취재 기자들도 휴가 좀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통령 휴가를 가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휴가 가서 좀 쉬고 또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지율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고민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고민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지 좀 숙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좀 쉬고 이러면서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이 네 분 중에 대통령의 휴가는 좀 이번에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가야죠. 가야죠. 휴가는 네. 가야 된다. 예, 의견 일치. 알겠습니다. 네. 휴가는 뭐 당연히 가족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나토 순방 이후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겨냥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거의 이너서클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 보시는 실질적으로 그 관계에 거의 김건희 여사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가 선거운동 할 때는 조용한 내조 뒤에서 빠져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선되자마자 전면에 지금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말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보좌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보다는 김 여사가 약한 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거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 인터넷 방송 기자와 통화 내용 자체가 다 공개가 됐고, 네. 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그 팬클럽 회장의 어떤 거친 말 때문에 뭐 지금도 여러 명하고 지금 다툼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심평 변호사하고 또 본인이 또 지금 하고 있고 참 제가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참 이런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게 사실은 팬클럽을 통해서 미리 공개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난번 한번 이제 지인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이런 부분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매하게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면 이건
계속되는 논란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은 또 김건희 여사한테 파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이 뭐 이게 자제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붙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 김 여사 측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과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금 이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안 됐습니다. 이 제도라는 게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 친인척, 사촌 이상 등등에 대한 이제 한 감찰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임명하느냐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빨리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즉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네.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으로 어쩌면 이런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네. 그때 김 여사가 저는 뭐 공적 활동을 한다라면 야당의 저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 네. 지난번 나토 저 회담에 이제 지인의 어떤 동행 문제라는 이게 계속 불거지면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논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시스템적으로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 부속실 안에 김 여사 담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특별감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이런 가운데 또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60%대로 치솟았습니다. 보면은 6월 5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지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최준봉 교수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고민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TK 지역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 전에 그래픽을 한 번 더 보고서 또 네. 말씀을 이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K 말씀을 하시니까 예.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이제 지지율 조사를 보고 계시는데 보세요. 연령별 같은 경우 5월 둘째 주와 이제 어제 발표된 7월 셋째 주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5월 둘째 주면 취임 초계초. 60대와 70대 이상 연령별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월 둘째 주와 7월 셋째 주 숫자를 보시면 긍정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TK, 부울경,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긍정이 많이 빠졌어요.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보수층에서도 좀 빠졌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지지율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32%의 긍정은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막판 진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보수층이 결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까지 무너지게 되면 20%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바꾸지 않거든요. 그냥 뭐 지지율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러면요. 태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네. 문제 지적에 대해서 듣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봐야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비판을 들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 제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고 또 지지율을 어느 정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 그리고 뭔가 뭐 휴가를 가시든지 아니면 숙고를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대통령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 앞에 좀 투명하게 보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지지율까지 좀 짚어봤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위기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남 진도를 찾아서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상도 올렸던데 함께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TV에서 보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대요. 반갑죠? 선거 때도 그렇고 이 진도 와가지고 정말 약속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이 상권 살리기 버스킹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박상철 씨 무조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예, 언제든지 진도에 불러오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이준석 대표 진도에서 저렇게 뭐 버스킹 공연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무조건 또 앵콜이 네. 나오자 뭐 네 박자라는 노래도 불렀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준석 대표 얘기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박상기 위원 보시기에는 이 대표의 글쎄요 뭐 저러한 행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뭐 이게 지지율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서너 달 전에 대선 국면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35대 55. 다시 말해서 정권 연장을 당시에 원하는 그 지지율의 숫자가 35를 밑돌고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원하는 비율이 55를 넘어서면 이게 정권이 무조건 교체된다는 신호로 그때 받아들였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 구간에 머무른 지가 3주째입니다. 아까 최진봉 교수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맹성하고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특단의 대책을 윤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 자, 이러면요. 네. 그 생긴 공간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이준석 대표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면서 이럴 때냐 이런 게 아니고 대중 정치인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저거밖에 없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쨌든 지지층과 그 호흡을 하고 네네. 또 어쨌든 또 그 많은 모임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규 당원 모집도 하고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팩트로서 그 윤리위의 결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어정쩡한 체제가 계속되는 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에게는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이준석 대표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그 분화로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중 속으로 자꾸 내려가는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하방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파고드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뭐 이제 뭐 당원권정지 6개월인가요? 6개월 네. 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론전을 계속 펼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마 경찰 수사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